그러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3강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EBS 강의는 잘 수강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EBS 강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앞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핵심을 잡으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역사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치, 역사는 크게. 자, 문자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에 따라, 그쵸?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와 문자를 사용했던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었죠. 자, 요 시대는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다시 4개의 시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지. 자, 어떻게 나눴지? 그쵸?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죠. 자, 철기는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됐죠. 왜라고 했죠? 그치, 철기 시대 때 붓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붓을 통해서 그들이 문자를 사용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사회의 발전 사항으로 보았을 때 구석기와 신석기는 무리사회이다. 자, 둘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청동기는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한 군장 국가였다. 철기는 군장들이 서로 연맹을 맺은 연맹왕국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철기는 다시 철기시대 때 등장했던 5개의 나라를 들 수가 있죠. 자, 철기시대 때 등장했던 나라라고 하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들 수 있고, 자, 사만은 다시 3개의 한으로 나뉘어 있죠. 마한, 진한, 변한. 자, 마한이 발전해서 그치, 백제로, 진한이 발전해서 신라로, 변한이 발전해서 가야로. 그쵸? 자, 그랬던 부여 멸망했고, 자, 고구려 살아남았고, 옥저, 동해 멸망했고, 백제 살아남았고, 신라 살아남았고, 가야 살아남았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만이 다음 시대로, 그쵸? 발전했죠. 자, 그 다음 시대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자, 삼국시대는 나라의 사회 발전 단계상으로 보았을 때, 그쵸? 중앙, 집권, 국가라고 했죠. 자, 모든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삼국이라고 했어. 살아남은 건 4개의 나라인데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자, 삼국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자, 빠진 나라가 있네. 그쵸? 가야이죠. 자,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전 단계인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이야기한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강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죠.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건 그치? 백제이지. 4세기 근초고왕 때.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빼앗겼죠?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5세기. 왕이 누구였죠? 그치? 장수왕. 자, 그러다가 6세기 신라의 진흥왕한테 한강을 빼앗기면서 신라는 가장 늦게 건국되었고, 그쵸? 또한 가장 늦게 성장했죠? 자, 그렇게 가장 늦게 건국하고 가장 늦게 성장했던 신라는 중국에 있던 당과 함께 연합해서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또한 나당 전쟁을 통해 당을 무찌르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시대를 우리는 그치? 통일신라라고 불러요. 자, 통일신라. 자,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의 한계점은 대동강을 경계로 이 남만 차지했지.
대동강 이북은 당한테 빼앗겼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위치를 보면 남쪽에 위치했다. 당한테 빼앗겼던 대동강 이북에서 당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주영이 당을 몰아내고 대동강 이북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자, 그 나라를 그치? 우리 EBS 강의를 통해 확인했죠? 발해라고 부른다. 자, 발해의 위치를 보면 북쪽에 있다. 자, 그래서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라고 하는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형성되었다. 자, 남북국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발해라고 하는 역사를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하면서 발해고라는 책을 남겼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남북국. 자, 오늘 우리 통일신라 하면은 통일신라 전기 때 있던 왕 태종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또한 신라 말기 혼란했던 당시 신라의 사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발해라고 하면은 발해에 있던 왕 나라를 세웠던 대조영 고왕 그 다음 무왕 문왕 그리고 전성기를 이뤘던 선왕 이렇게 4명 배우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신라 말기예요. 통일신라 말기 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 새로운 세력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 그들은 군사력과 행정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행정권을 바탕으로 그들이 결국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요. 자, 호족 출신이었던 견훤이 900년에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를 세웠어요. 견훤이. 자, 그랬더니 901년에 호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를 세웠어. 자, 이제 통일신라는 후백제라고 하는 통일신라 내에 후백제라는 땅이 생겨났고 그쵸? 국가가 생겨났고 후고구려라고 한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통일신라는 이제는 그냥 신라로 다시 영토가 축소되었다.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시대가 형성되었어요. 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불렀지? 자, 그래서 또 한 번 삼국 시대가 형성됐는데 그런데 앞에 있던 삼국이 있었으니 뒤에 있는 삼국은 후삼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각 정치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또한 통일신라 말기 때 등장했던 후삼국, 900년에 세웠던 후백제, 901년에 세웠던 후고구려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EBS 교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EBS 교재는 뒤로 넘겨서 오늘 EBS 교재는 페이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차시 때에는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EBS 교재 22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요한 핵심부터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내용 하면은 통일신라의 발전이라고 해서 통일신라 전기 때 있던 왕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또한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중앙 정치, 그리고 지방행정, 그리고 군사 조직에 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일신라라고 해서 마지막에 신라 말의 동요라고 해서 신라가 굉장히 혼란해졌다라고 한 내용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형성되었던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도 좀 보아야겠고 자, 다음에 등장하는 발해에 있었던 왕들 셈이 아까 4명 있다고 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4명의 왕 나라를 세웠던 고왕, 무왕, 문왕, 선왕
기억을 좀 하셔야 하고, 자, 밑으로 내려오니 발해의 통치 체제 있죠? 발해의 통치 체제도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 자, 마지막 멸망 역사적 의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건너와서, 자, 통일신라의 발전, 특히 왕권을 강화해 나갔던 당시의 왕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라고 하는 신라를 통일해 나가는 과업을 이루었던 왕은 무열왕이죠. 자, 무열왕이 누구야? 그치? 우리 EBS를 통해 확인했죠? 김춘추이죠. 자, 김춘추가 신라를 통일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구려가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죠. 그렇게 당으로 건너갔던 김춘추와 당이 결합해서 나당 연합군이 형성되었고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랬던 김춘추예요. 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어. 태종 무열왕. 자, 김춘추의 신분을 보면 김춘추는 진골 출신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자, 신라의 신분 제도라고 하면은 그치, 폐쇄적인 신분 제도, 골품제가 존재했죠. 자, 골품제 내에서는 골제가 있고 품제가 있죠. 자, 골제라고 하는 성골, 진골.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성골. 그쵸? 자, 그런데 성골들이 쭉 왕을 하다가 드디어 성골의 대가 끊겼어.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로 왕 위에 오르게 돼요.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로 왕 위에 올랐다. 그리고 나서 자, 옆으로 먼저 갈게요. 해공왕 대까지는 계속 무열왕계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이렇게 김춘추는 통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던 김춘추에 이어 당시 김춘추가 통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문무왕도 함께 통일을 이끌어 나갔어요. 자, 그랬던 삼국 통일이 결국 완성되는 시기는 문무왕 때예요. 자,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다. 자, 문무왕 하면은 그의 무덤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문무대왕릉 이라고 하는 문무왕의 무덤이 굉장히 유명하다. 자, 우리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23페이지. 자, 교과서 23페이지에 사진을 보니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릉이 나와 있죠? 문무대왕은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바닷가에 뿌려달라. 결국엔 문무대왕릉은 바닷가에 있어요. 문무대왕의 뼈를 바닷가에 뿌려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뿌리려면 화장을 해야 되죠. 최초로 왕의 몸을 화장했던 가장 최초의 왕이에요. 문무대왕. 자, 그래서 이 문무대왕의 무덤이 바닷가 한 가운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장릉이라고 불러요. 수장릉. 자, 그러면 왜 바닷가에 그의 뼈를 뿌려달라고 했나? 라고 하면은 당시 신라를 쳐들어오는 외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 자, 그들은 바다를 통해 들어왔고 결국 문무대왕은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겠다. 바다를 지키는 용이 돼서 외적들을 무찔러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바닷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문무대왕릉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다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문무대왕릉이 삼국통일을 달성했다면, 자, 다음에 등장하는 신문왕 시기 때에는 진골 귀족들을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또한 이 시기 때에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기도 해요. 자, 신문왕의 업적 보도록 할게요. 자,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하면 이 시기 때 반란이 일어나. 진골 귀족들의 반란. 대표적으로 김흠돌의 난이 있어요. 자, 옆에 작은 글씨 있죠? 자, 김흠돌은 그쵸? 신문왕의 장인어른이다. 자, 귀족들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지만 결국 처형되었다. 자,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 이러한 반란을 당시 신문왕이 제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진골 세력들을 약화시켰다 라는 내용 확인해 보면 되고, 또한 신문왕 시기 때에는 학교를 설립했어. 자,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돼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학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자, 고구려의 학교가 뭐지? 그치, 고구려의 학교는 태학이었죠. 중앙에는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 백제와 신라는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없지만 백제에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오경 박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신라는 마찬가지죠. 학교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유교를 공부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 그쵸? 임신, 서기석이 남아있지. 자, 고구려의 학교는 태학이었죠. 자, 그랬던 태학이 있고, 신라에는 옆에다가 쓸게. 신라에는 통일신라죠. 이거는 통일신라야. 자, 통일신라에는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 자, 우리 학교 같이 나열해 볼게요. 자,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고, 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고려에는 국자감이 있다. 자, 국자감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조선에는 성균관이 있다 라고 해서 학교들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려의 태학, 통일신라의 국학, 그리고 고려의 국자감. 국자감이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바뀌고, 그 성균관이 조선. 이름은 그대로야. 이름은 같이 똑같이 이어져요. 조선에 성균관이 있다. 자, 그래서 학교 한번 봤고, 자, 이 국학에서는 특히 유학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 유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 안에 충인의 지예신이 있죠.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길러내는 학교, 국학이란 의미에서 유학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신문학 시기 때에는 관료한테 월급으로 줬던 그 월급 제도를 좀 개편했는데, 원래 관료한테 주던 월급은 노급이야, 노급. 근데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자, 그럼 노급과 관료전이 뭔지 옆에 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급과 관료전은 국가에서 관료한테 직급의 대가로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이다. 자, 그런데 노급은 조세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관료전은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는 돈을 받죠? 그런데 옛날에는 돈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줬다. 근데 그거는 땅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우리는 수조권이라고도 불러요. 수조권. 거둘 수, 세금조,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 그런데 노급은 땅을 줬는데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선생님이 아까 조세라고 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수조권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조세를 걷는 거야. 그런데 노급은 조세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것이 노급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서 일까지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겠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동력은 징발할 수 없도록 조세만 거둘 수 있도록 관료전을 실시해요. 관료전을 지급했다. 관료전은 노급은 노동력까지 징발하는 거랬죠? 근데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게끔 조세만 거둘 수 있게끔 한 것이 관료전이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바꾼 제도가 관료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문왕 때에는 관료전 지급, 노급을 폐지했다.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 이후가 되면 왕권이 약화되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하게 돼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체제라 하면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중앙정치 조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정치조직이라 해서 자,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 그리고 그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 시중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힘을 눌렀단 얘기야. 왕권을 강화했다. 또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사정부를 설치했다. 라고 해서 중앙조직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지방행정, 이거는 좀 잘 보도록 하자. 이건 별표. 요 지방행정은 특히 다음에 등장하는 고려시대랑 좀 비교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려와 유사한 제도도 있고 또한 고려와 다른 제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와 좀 비교를 해두자. 자, 지방행정 조직이 완성되는 것은 신문왕 시기 때예요. 신문왕 때 완비되었다. 자, 신문왕 때 지방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완비했다. 자, 우리 밑에서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플러스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이 나와 있죠. 자,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다시 군사 행정 지역에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자, 구주는 여기 나와 있지? 자, 구주라 하면 삭주, 한주, 웅주, 명주, 상주, 양주, 강주, 전주, 무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구주라 하면 옛날 신라 땅, 백제 땅, 고구려 땅에 각각 3개씩, 3주씩 설치한 것이 구주예요. 3개씩 묶은 거예요. 3개씩. 옛날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3개씩 묶어서 구주가 형성되었다. 자, 다시 말하면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3개씩 합쳐왔기 때문에 이 구주 오소경이라고 한 제도를 통해 민족 융합 정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주가 형성되었고 9개의 주로 나눴고 다시 9개 주 아래에는 오소경이 있는데, 자, 오소경이란 우선 이게 한자인데 한자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5오자에 작은 소자에 서울 경자야.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울은 아니고 이제 수도를 말하는 거죠.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의 작은 수도,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불러요. 자, 신라의 수도가 어디지? 그치, 여기지. 금성 경주이죠. 자, 금성 경주. 신라의 수도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넓은 영토를 전부 다스리기에는 신라의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다. 자, 그래서 신라의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 그래서 군사 행정상 중요 지역에 자,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의 소경, 오소경을 설치했다. 자, 그리고 이 오소경에는 고구려, 백제, 가야 출신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자, 이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5개의 소경 한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북원경, 그쵸? 북원경, 밑에 중원경, 서원경, 금관경, 그쵸? 그리고 남원경, 5개의 소경. 여러분도 확인했나요? 자, 그래서 경주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했다. 자, 그래서 전국은 구주,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체제 잘 기억을 해야 하고, 자, 이러한 체제는 신문왕 때 완성되었다. 도 같이 기억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구주가 있었다고 했지? 자, 그 주 아래에는 다시 군현을 설치했어. 그리고 군현엔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그리고 또한 군현 아래에는 촌이 있었다. 촌은 촌주가 관리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당시 통일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라는 걸 설치했는데, 자,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상수리 제도는 인질 제도예요. 인질. 당시 지방에 있던 관료 한 사람을 중앙에 올라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관료 한 사람을 볼모, 인질로 잡은 거야. 중앙에 올라와서 일하게 했다. 인질로 잡아놓았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러한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시대 때 기인 제도로 발전했어요. 자, 고려시대 때 기인 제도로 발전했다. 자,
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은 고려랑 유사한 제도도 있고 조금 다른 제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또한 향부곡이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향과 부곡은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농민은 그냥 일반 농민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일반 농민. 하지만 이 농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공물을 국가에 바쳤어. 자, 그래서 향부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냈다. 특수한 지역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존재했던 향부곡에 고려시대가 되면 소호가 추가돼요. 고려시대 때 소호가 추가됐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때 향부곡, 고려시대 때 향소부곡이 이제 추가된다. 라고 해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군사 조직 나와 있죠? 자, 중앙군을 지키는 구서당이 있고 지방군을 지키는 십정. 근데 이 십정을 또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방을 지키는 십정은 각 주마다 한 정씩 배치한 거야. 자, 그러면 한 정씩 배치하면 구정이 돼야 되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한주라고 하는 지역에는 2개의 정을 배치해서 총 10정이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지도에서 한주가 어딘지 찾아봐야겠죠? 자, 지도에서 한주 어디? 그쵸, 여기죠? 국경지대야. 국경지대니 외적의 침입이 많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국경 지역이다 보니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자, 그래서 한주에는 2개의 정을 설치했다.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 구서당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통일신라는 9주로 나눴다고 했죠? 이 9주라 하면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 3개. 3개씩 묶어놓은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민족 융합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설명했죠? 이거 마찬가지야. 고구려, 백제, 신라 333. 그래서 9란 이것 또한 민족 융합 정책이다. 9.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자, 그랬던 신라가 신라 말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말이 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져. 특히 정치, 중앙 정치가 문란해졌고, 중앙 정치가 문란해지다 보니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고, 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도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 때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들 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있고, 또한 이 시기 때 신라에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도 새로운 세력으로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중앙 정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말이 되면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특히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부터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져. 자,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부터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돼요. 자, 그러면은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의 재위 기간이 약 몇 년? 그치, 약 7.5년 정도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었고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었겠죠. 자, 그럼 왕위 쟁탈전이 왜 일어난 거야? 그치, 세력을 잡으려는 거죠. 나도 왕이 되려는 거지. 자, 이렇게 중앙에서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동안 왕권은 약화되었고, 당연히 중앙에 대한 통제력, 중앙의 왕권이 약화되다 보니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반란, 김원창의 난이 있고 옆에다 하나 더 쓸게요. 또한 장보고의 난도 일어났다. 자,
자,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은 우리가 뒤에 있는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료를 통해서 김원창의 난과 그리고 장보고의 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료 플러스, 그쵸? 신라말의 지방 통제력의 약화라고 해서 두 개의 사료가 남아있죠? 삼국사기에 있는, 자, 옆에다가 쓸게요. 첫 번째 사료는 김원창의 난. 첫 번째 사료는 김원창의 난이고, 자, 두 번째 사료, 이거는 장보고의 난이다. 첫 번째 사료는 김원창의 난, 두 번째 사료는 장보고의 난이다. 자, 그러면 김원창의 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헌덕왕 14년, 그쵸? 웅천주, 도독이었던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인데 김주원은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야. 그런데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서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이 김원창의 난이다. 두 번째, 장보고의 난. 이것 또한 자, 청해진의 대사였던 궁복, 장보고의 원래 이름이죠. 이 궁복이 자기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을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 조정에서는 그를 토벌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후환이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 그를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사료이죠. 첫 번째는 김원창의 난, 두 번째는 장보고의 난 이라고 해서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자, 이렇게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장보고 역시 중앙의 왕위 다툼에 관여한 후 자기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쵸?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부하에 의해 살해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다시 앞으로 건너와서 자, 다시 교재 22페이지 하단. 자, 중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중앙에서 그쵸? 왕권이 약화되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다. 또한 이 시기 때 무거운 세금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또한 지배층의 강압적인 수치가 증가하면서 농민들 역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봉기로서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있었다. 자, 옆에 보니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있죠? 자, 진성여왕 때 농민이었던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의 원인으로 인해 결국 봉기를 일으켰다. 원종과 애노의 난. 또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붉은 바지를 입었던 도둑들이라고 해서 적고적의 난도 있어요. 적고적의 난. 붉을 적, 바지고, 그 다음 도둑 적자야. 붉은 바지를 입은 도둑. 이 시기 때 일어났던 농민 봉기 중에 하나예요. 당시 사회가 살기 어려워서 농민들이 붉은 바지를 입고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적고적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족이 등장했다. 자, 호족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 스스로가 자기를 성주, 성의 주인 혹은 장군이라 자처하면서 지방에서 행정권과 군사력을 장악했다. 자,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던 호족이 이 시기 때 성장했다. 대표적인 호족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훤이 있고 또한 궁예도 있어요. 대표적인 호족으로 견훤과 궁예가 있다. 또한 이 시기 때 육두품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육두품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육두품은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다. 육두품 출신 중에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최치원, 그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육두품은 똑똑하긴 했지만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 관료의 자리에는 제한이 있었어. 자, 그랬던 이 육두품은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자, 그랬던 육두품이 신라 말에 지방에 있던 호족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당시 호족도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또한 육두품도 신라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랬던 호족과 육두품이 결합했다. 자, 호족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육두품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결합했다. 자, 그랬던 호족, 견훤과 궁예가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호족이었던 견훤과 궁예가 세웠던 새로운 나라. 그치?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후삼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형성되었죠. 자, 후삼국이라 해서 자, 당시 통일신라 때 왕권이 약화됐던 틈을 노려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했고, 그 대표적인 호족으로서 견훤이 900년에 오늘날 전주예요. 오늘날 전주 완산주에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를 세우게 돼요. 900년에 견훤이 전주에다가 후백제를 세웠다. 궁예 마찬가지예요. 호족이었던 궁예 역시 901년에 오늘날 북한이죠. 송악, 개성에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를 세우게 돼요. 그랬던 후고구려는 나중에 철원으로 옮기게 되고, 이후에는 궁예를 내보내고 궁예 밑에 있던 신하, 왕건이 나라를 세우죠.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우게 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고려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후삼국의 형세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 잘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위치를 보면은 원래는 대동강을 경계로 이북에는 발해가 있었죠. 이남은 통일신라였죠. 그 통일신라가 다시 갈라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완산주에다가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송악 개성에다가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결국 나라가 다시 갈라진 거죠. 신라는 이제는 그냥 신라가 되었어. 경주에는 그냥 신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 그런데 뒤에 있던 삼국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후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려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와 후삼국 시대까지 보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동강 이북에 있었던 발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밑에 있죠? 이 발해의 성립, 그리고 발해의 발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라고 하면 선생님이 특히 4명의 왕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4명의 왕. 신라도 마찬가지야. 신라도 맨 앞에 있었던 3명의 왕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각각의 업적,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해의 건국이라고 해서 지금 왕 4명 나와 있죠. 자, 나라를 세웠던 그쵸? 대조영, 고왕 있고, 무왕 나와 있고, 문왕 나와 있고,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던 선왕까지 나와 있죠. 자, 한 명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조영, 그치?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자,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인들을 모아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언제? 698년에. 자, 우리 위에다가 좀 쓸까요? 자,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인들을 모았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지배층은 누굴까? 라고 하면 지배층은 고구려인.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인은 지배층이었고 말갈인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었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남북국의 사회, 문화, 경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조영 시기 때 나라를 세우면서 그래서 그의 왕명은 고왕이에요. 고왕. 자, 다음에 있는 무왕 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과 문왕은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정책을 썼어요. 자, 무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라는 나라는 신라와 당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래서 이 무왕 때에는 당과 신라를 견제해요. 당과 신라를 견제한다. 반면에 문왕 때에는 오히려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 자, 그래서 무왕과 문왕은 서로 다른 정책을 폈다. 무왕이 당을 주로 공격했다면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무왕 때에는 장문휴, 발해의 장군이었던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어요. 또한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어요. 자, 이 시기 때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다. 자, 연호는 옆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이 주로 당을 공격했다면 문왕 시기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냐? 당나라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친선 관계를 맺었냐? 라고 하면 당나라는 당시 선진국이에요. 중학교 때 중국사 배우고 왔죠, 얘들아? 중학교 때 역사가 다시 상하로 나뉘어 있고 앞에선 한국사, 뒤에선 세계사가 나와 있죠? 뒤에 있는 세계사 파트에 중국사가 있죠. 중국사 잘 배우고 왔나요? 그 중국사를 보면 당시의 당나라라고 하면 당은 그치? 주변 여러 나라랑 교류를 하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당나라. 그치? 당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나라야. 누구나 그 나라랑 교류하고 싶을 만큼 당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니 발해에 있던 문왕도 그 당나라랑 문물을 받아들였다. 교류했다. 당의 문물을 수용했다. 자, 당과의 교류를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해요. 또한 신라와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무왕과 문왕은 서로 다른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선왕 시기가 되면 이때는 전성기야. 나라의 전성기.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했어요. 땅을 넓혀 나갔다. 자, 그래서 선왕 이후에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발해가 받게 돼. 그러면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누가 줬냐? 라고 하면 이건 당나라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중국이 준 별명이다. 한자인데 한자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다해, 동쪽통, 융성할 성, 나라 국자예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던 융성했던 나라, 해동성국. 다시 말하면 발해란 나라가 중국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이다. 발해가 굉장히 발전해 있던 나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연호 얘기했지? 자, 연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발해 연호라고 하면 발해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연호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자, 연호란 연도에 붙이는 이름호, 이름이다. 그런데 이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임을 과시한 것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의 버풍왕이 연호를 사용했죠? 마찬가지야. 중국과 대등한 위치임을 보여준 것이다. 자, 발해도 전 시기에 걸쳐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무왕 때에는 인안, 문왕 때에는 대흥, 선왕 때에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라고 해서 연호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발해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인데 우리가 사료를 통해 발해의 당시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최치원이 쓴 사료예요. 자, 사료를 보니 지난 건년 4월, 7월에 신년 축하 사절로 발해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려서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황제의 명령을 엎드려 살펴보니 자, 나라 이름의 선후는 원래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제도로서 서열의 등급이 있는 것이건을 어찌 성세함으로 바꾸겠는가. 마땅히 옛 관례대로 할 것이니 이에 널리 알리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최치원은 신라 사람이죠? 신라의 최치원이 쓴 글이에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밑에 해석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불어, 북국거 상표는
북쪽 나라 발해가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린다는 글.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냐면 당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야.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한테 감사를 드린다. 왜 감사를 드리냐? 당나라가 거절했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했어?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으나 당이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니 신라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라는 글이에요. 자, 이는 당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발해왕자 대봉해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당에 요청했으나 당 황제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말해준다. 자, 나라 이름의 선후는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 당시 발해의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발해가 윗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을 때 당이 거절했지만 그렇게 윗자리 아랫자리를 나누는 것은 국력의 강함과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 발해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구나. 어쨌든 그것을 따져서 윗자리 아랫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 국력이 굉장히 발해가 강성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그랬던 발해의 통치 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통치 제도라 하면 중앙 정치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이 있는데, 자, 발해의 중앙 정치라 하면 이거는 별표 우리 좀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으로부터 수용했던 삼성육부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발해에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 정치 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자, 삼성육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5페이지이죠? 자, 교과서 25페이지. 여기 보니 발해의 정치기구 나와 있죠? 자, 발해의 정치기구로서 왕 밑에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삼성이고요. 삼성. 자, 삼성 밑에 육부가 있다. 자, 충인의 지예신 뒤에 부가 붙었죠? 이거는 육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육부라고 불린다. 자, 이거는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에요. 자, 특히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당성 밑에 두 개를 나눠 놓지 않았어. 자, 지금 발해를 보니 정당성 밑에 좌사정이 있고 우사정이 있죠? 이거는 발해가 만든 거예요. 둘로 나눠 놓은 거야. 당에서는 나누지 않았다.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 둘로 나눴다라는 것을 통해 두 개로 분리시켰구나. 이원적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좌사정 밑으로 3개의 부, 우사정 밑으로 3개의 부가 있어. 3, 3을 합치니 육부라고 부르는데, 자, 이 육부의 명칭도 원래 발해에서 원래 당에서예요. 원래 당에서 육부의 명칭은 이호, 예병, 형공, 이부, 예부, 형부, 공부 이렇게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형공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발해는 이걸 바꿨어. 발해는 이호, 예병, 형공이 아니라 충인의 지예신으로 바꿨어요. 충인의 지예신 이게 뭐지? 그치, 이게 바로 유교에 있는 이념들이죠. 발해가 당이 가지고 있는 육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명칭을 보면 충인의 지예신이다. 결국 이것은 유교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 교재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칭과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자적이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보고 왔죠?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명칭도 바꿔서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자, 지방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 전국을 나눈 거죠. 처음에는 5경으로 나누고 그 5경 밑에 다시 15부가 있고 15부 밑에 다시 62주가 있다. 땅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한 지방관을 파견했고
말단 촌낙은 토착 세력이 관리했다. 이렇게 땅도 넓고 제도도 잘 갖추고 있었던, 또한 전성기를 누려서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이 발해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926년 멸망했어요. 자, 거란이 침입했는데, 근데 내용에 의하면 거란이 쳐들어갔으나 싸우지 않았는데 발해가 망했다고 해. 발해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발해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쌤이 알고 있기엔 일본 학자인지 그분께서는 아마도 발해 위에 있었던, 발해가 지금 중국 땅이죠. 백두산이 당시 폭발했고 화산이 폭발했고 그 화산 폭발에 의해 발해가 좀 혼란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추측이죠. 그러한 추측은 존재하고 있다. 자, 어쨌든 거란이 침입했으나 발해랑 싸우지 않았는데 발해가 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자, 이후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이주했는데, 자, 고려를 세운 건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 자, 그런데 발해도 고구려의 유민 대조양이 세웠죠.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했던 고려 역시 이 시기 때 고려 같이 존재했어요. 자, 이 시기 때 같이 고려 존재했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 역시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했다. 자, 선생님 방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죠?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은 밑에 나와 있죠? 당시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고, 또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가 자기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했다. 발해가 그들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결국 고구려를 말하고 있어. 고구려. 자, 밑에 자, 고구려 문화와 발해의 문화가 유사하다. 그 예로 고구려에 온돌장치가 있었는데 발해에도 온돌장치가 있다. 자, 고분에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고구려에 있는 양식인데 이것 똑같은 양식이 발해에도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면을 통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부터 발해까지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 어떻게 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그러니까 남북시대의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책을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암기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